신라 진평왕 시절 어떤 화랑이 적국으로 정탐을 떠나던 길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신비로운 새 여인이 눈앞에 닥친 위험을 알렸고, 그 화랑은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져 오고 있다.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15살이었을 때 이야기다. 그 나이에 김유신은 화랑이 됐고 용화 향도라 불리우는 자신만의 낭도들을 이끌고 있었다. 당시 화랑도는 이름난 산과 강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법도였다. 화랑 김유신도 그렇게 심산유곡을 순례했다. 그러는 가운데 신비로운 인물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신령스런 정기를 받으며 또 산천을 옮겨다니며 몸과 마음을 수양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출중했던 화랑 김유신. 그는 젊어서부터 삼국 통일의 열망을 불태웠다. 그리고 통일의 꿈을 키워가는 중에도 신비로운 이야기는 계속 꼬리를 물었다. 삼국유사에 펼쳐진 김유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신라 진평왕 17년, 진천의 태수이던 김서현과 만명부인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잉태한 지 무려 20달이 지나서야 세상의 빛을 본 그 아이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전기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등에 7개의 별 모양인 칠성점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꾸준히 검수를 연마해서 불과 15살의 나이로 화랑이 됐습니다. 용화 향도라 불리던 자신의 낭도들을 이끌고 함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김유신. 용맹함과 명석함에 있어서는 감히 그를 따를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유신은 18살에 화랑의 최고 지위인 국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선이 된 김유신은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할 계획에 밤낮으로 몰두했습니다. 그러자 낭도 중에 출신이 분명치 않던 백석이 나서서 우선 두 나라를 정탐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유신은 옳다고 생각해서 백석을 데리고 함께 밤길을 떠났습니다. 산길로 접어들고 또 한참을 걸었을 때 멀리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따라오던 이들도 역시 날아올랐으니 그들은 뜻밖에도 아름다운 새 여인이었습니다. 김유신과 백석은 무엇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새 여인에게 다가섰습니다.
김유신이 백석과 함께 밤길을 걸었다는 것은 경주의 낭산이나 금강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화랑도 조직은 낭도들을 거느린 화랑과 그 위에 화랑들을 이끄는 최고 화랑 국선이 자리 잡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당시 김유신은 국선의 지위에 있었다. 그런 그가 몸소 밤길을 떠나 산속을 헤매면서까지 적국을 정탐하려 했다. 그만큼 삼국 통일에 대한 그의 열망은 컸던 것이다. 김유신이 불과 18의 어린 나이 때부터 통일이라는 대업을 꿈꿀 수밖에 없었던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이들은 그의 이런 남다른 열정이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신라사회와 그의 출신 성문과의 관계에서 비롯됐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경주시 남산동의 통일전, 삼국통일의 업적과 화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특히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사적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신라의 삼국통일에 있어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유신이지만 본래 그는 가야국 왕실의 12대 손이었다. 가야국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것이다. 신라 사회에서는 패망한 가야국 왕실의 후손들에게 북에나 목의 한쪽만이 왕족인 신라 진골의 대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라 귀족들은 가야국 후손들과는 결혼을 피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진골의 대우와는 퍽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가야국 출신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김유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충북 진천군의 한 작은 부락에서였다. 진천읍 상계리 담안밭터, 김유신이 태어났고 자랐던 곳이다. 아버지 김서현이 이 지역 태수로 부임해서 바로 이 터에 일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지금은 그 사실을 말해주는 유업이만이 홀로 자리 잡고 서 있다. 가야국의 마지막 왕 구영왕의 손자인 아버지 김서현이 이곳에 부임하게 된 것도 가야 출신에 대한 냉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서현은 신라 왕족 출신인 만명 부인과 혼인을 꿈꿨다. 때문에 신라 왕실에선 두 사람의 혼인을 막으려는 의도로 김서현을 이곳으로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혼인을 했고 이 터에서 김유신을 낳았다. 담안밭터에서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산 태령산 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김유신의 가족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우물이 남아있다.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서 만든 신라시대의 우물, 연보정이다. 당시 관례이던 중매도 없이 성골 출신 여인과 혼인하고자 했고 결국은 성공했던 아버지 김서현. 그 결혼 덕분인지 몇 년 후 김서현은 낙동강 유역의 군정관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으로 다시 부임하게 된다. 그런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났던 김유신. 가락국 마지막 구영왕의 증손자인 그가 일찍부터 패망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신라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통일의 대업을 꿈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망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령스런 도움을 받게 된 것으로 이야기는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책장을 다시 펼쳐본다. 김유신과 백석은 뒤를 따라온 정체 모를 세 여인과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난 어색함도 있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왠지 백석에게는 무언가 숨기는 듯 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은 갑자기 앞에서 보이지 않게 뒤돌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나무로 만들어진 찬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의 빛깔이 아닌 신비한 색깔의 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자를 받아 먹자 놀랄 만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백석은 모르게 김유신에게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세 여인과 김유신은 분신술법을 써서 백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숲속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뒤를 따르던 김유신은 그만 세 여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여인들이 사라진 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뜻밖에도 세 분의 신령이었습니다. 그중 한 신령이 나서서 자신들은 나라를 지키는 산신령들인데 백석은 적국의 사람으로 당신을 유인해서 해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유신이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백석과 앉아있던 자리로 살며시 돌아오니 백석은 그때까지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세 여인의 모습이 곧 사라지니 백석은 어리둥절했고 그런 백석에게 김유신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타국에 갈 때 필요한 문서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김유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여인으로 변했던 신령들의 이 이야기 외에도 김유신이 도인이나 신령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단석산이다. 단석이란 이름부터가 김유신의 일화에서 유래된 것인데 산 정상에는 정확하게 반쪽으로 잘려있는 바위를 볼 수 있다. 화랑 시절 산천을 떠돌다가 이곳 단석산에 도착한 김유신은 도인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늘이 내린 신수를 전수받게 된다. 신수를 얻게 된 김유신은 시험삼아 이 바위를 칼로 내리쳐본다. 순식간에 바위는 두 동강이 났고 바위가 갈라졌다 해서 그때부터 이 산의 이름은 단석산이 된 것이다. 이렇게 흥미로운 김유신의 이야기들은 동국여지 승남, 동경잡기, 그리고 화랑세기 등에 기록돼 전해져 오고 있다. 신라의 귀한 가야 왕족으로서 토착 귀족들 틈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두각을 나타내야 했던 김유신. 그렇기에 그는 남보다 더욱 피나는 수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했던가.
그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신비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리라. 아버지 김소연의 슬하를 떠나 혼인을 한 김유신이 자신의 일가를 꾸렸던 곳. 그 집터가 지금도 경주시 교동에 남아있다. 제매정이란 이름에서 제매는 김유신 부인의 이름 제매 부인에서 따온 것이다. 집터에 남은 것이라고는 우물 하나와 유허비가 전부이기에 집터보다는 우물 이름인 제매정으로 더 알려져 있다. 김유신의 집터임을 알려주고 있는 이 유허비는 조선시대 고종 때 세운 것이다. 유허비가 서 있는 이 집터에는 김유신이 화랑 시절부터 보여왔던 그 지극한 정성을 엿보게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다. 그중 한 이야기가 유허비 바로 옆에 있는 우물 제매정에도 서려 있다. 이 제매정은 김유신가에서 사용했던 우물이라 전한다.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던 김유신이 오랜만에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또 다른 전투에 참여하라는 왕의 명을 받게 된다. 김유신은 바로 전쟁터로 향하고 자신의 군대가 바로 이곳, 자신의 집 앞을 지났지만 말에서 내리지도 행렬을 멈추지도 않았다. 단지 부하에게 이 우물을 떠오게 해서 마시고는 우리 집 우물 맛은 그대로구나 하는 말만 남겼다고 한다. 장군의 의연함에 병사들은 크게 사기가 올랐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한다. 이렇게 행동거지 하나마다 정성을 쏟아 민심을 얻었던 김유신. 그의 화랑 시절 이야기를 삼국유사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일까? 새신령의 만류로 적국에 대한 정탐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김유신은 백석을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온 김유신은 백석을 묶어놓고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적국의 첩자라는 것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백석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서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백석은 본래 고구려 사람이었는데 십수년 전에 고구려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궤변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고구려 조정에서는 점치는 술객 추남에게 원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추남의 불의는 왕비가 음양의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크게 화를 내며 다른 시험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남이 모르도록 상자 안에 쥐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후 추남에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맞춰보게 했습니다. 만약 맞추지 못하면 큰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엄명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점을 쳐본 추남은 상자 안에 든 것은 쥐가 틀림없고 마리수는 8마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쥐라는 것은 맞췄지만 마리수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추남을 비웃으며 신통치 않은 능력에 요사스런 말로 나라까지 어지럽히니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추남은 자신이 반드시 적국의 장군으로 다시 태어나
고구려를 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무언가 미심쩍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서 쥐를 잡아 배를 갈라보니 뱃속에는 놀랍게도 7마리의 새끼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추남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고구려 왕의 꿈속에서 추남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아기로 변해서 별과 함께 신라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꿈 얘기를 들은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들 추남의 환생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추남이 신라의 국선 김유신으로 환생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고구려에 떠돌았고 백석은 고구려를 망하게 하겠다는 추남의 저주를 막기 위해 김유신을 유인해서 해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김유신은 백석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미리 알려준 세 분 신령께 정성스런 제사를 올렸으니 신령들은 그 자리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신령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김유신은 훗날 결국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고 79살에 세상을 떠났다. 입구에 흑모문이 세워진 그의 묘는 송화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흑모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비교적 깨끗하게 꾸며진 김유신의 묘가 눈에 띈다. 신라 최고의 관직 태대각간의 직위가 새겨져 있는 이 비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유신의 묘는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여느 왕릉 못지않게 화려해 보인다. 돌기둥을 세워 난간을 둘렀고 봉분 아래에는 병풍처럼 판석으로 호석을 세웠다. 그리고 호석 중간중간에는 평복 차림에 무기를 든 12지 신상을 배치했다. 당시 무덤 주변에 12지 신상을 배치하는 것은 왕릉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김유신의 경우 사후에 흑모대왕으로 추봉됐기에 12지 신상을 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유신은 가야국 출신이란 신분의 한계를 극복했던 것이다. 삼국유사 속의 김유신 설화는 얼핏 보면 김유신 개인의 환생담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에 담긴 사건이라면 그 의미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감을 주는 내용이 없으면 설화는 후대로 전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라의 엄격한 골품 제도에 대해 당시 신라인들의 상당수가 불만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고구려의 점치는 술객이 신라에서 장군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신분 상승의 윤회 이야기 속에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모습을 바꾸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시에 이 이야기는 고구려도 겨냥하고 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르고 왕비가 음양의 도를 어겼다는 것은 순리가 아닌 영리가 그 나라에 넘쳐났다는 뜻이리라. 때문에 당시 지식계층이던 술객 추남이
어렵게 직언을 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한 고구려의 왕실이 패망했다는 이야기. 언로가 막히고 사람들의 뜻이 허공을 맴돌 때 그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